진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끓이는 바리스타 다운 하랑입니다. 일단 방으로 돌아왔다.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몸이 피곤했다. 간밤에 한숨도 못 잔 탓도 있겠지만 계속 변장을 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피로했다. 나는 방석을 늘어놓고 그 위에 누웠다. 그렇다고 잠을 청한 건 아니고 살짝 눈을 감은 채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유카에 대해 생각했다. 왜 유서를 훔쳤을까? 유카는 유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할 아가씨는 아니다. 자존감이 강하고 가난을 못 견디는 성격이지만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위험한 도박 따윈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두 모녀에게는 지금도 그 정도의 재력은 있을 것이다. 만약 유산을 노렸다면 오히려 엄마 쪽일 것이다. 귀요미는 보기와 달리 탐욕스러운 여자다. 잔뜩 기대하던 다카하키 씨의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래 하며 나는 눈을 번쩍 떴다. 귀요미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유카가 유서를 훔친 이유도 설명이 된다. 엄마가 동반자살 사건의 범인이란 걸 알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훔친 것이다. 어쩌면 엄마가 딸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살해당한 걸까? 동반자살 사건과는 상관없이 유산 상속을 늘리기 위해 소스케, 요코, 나오유키 중 누군가가 중인 걸까? 아니, 유카가 유서를 훔친 것과 살해당한 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야자키 경감 말대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귀요미가 유카의 모친이 아니라면 같은 편끼리의 부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마가 딸을 죽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애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유카는 무엇을 전하려고 한 걸까? 사고 당일 밤 나는 내가 묵고 있는 방의 유리창을 열어두었다. 그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았지만 잔뜩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재미있는 장난을 생각해낸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지로, 나의 지로. 그를 빼앗긴 원한은 내 손으로 직접 풀어야 한다. 당신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는 다오나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랑정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코 지음 임경아 옮김 출판사 RH 코리아 마지막 회입니다.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일어섰는데 그때 나오유키가 다가왔다. 그가 겸연쩍은 듯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아까 부인께서 유카와의 일을 물으셨을 때 확실히 말하지 않은 게 오히려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폐라뇨. 나오유키가 옆에 있는 소파에 앉기에 나도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어떻게 유카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나오유키가 물었다. 진주 액세서리에 대해 말하자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랬군요. 역시 여성의 눈썰미는 못 당하겠네요. 하지만 알아차린 사람이 기꾸의 부인이라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골치 아팠을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눈을 뜨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카의 감정에 대해 처음으로 들은 건 반년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동반자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죠. 의논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둘이서 만났죠. 그 얘기라는 게 다케이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케이코가 약혼자처럼 행동하는데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저한테 말 좀 잘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는 직접 하는 게 다케이코에게도 상처를 덜 주는 거라고 충고했더니 마음 내켜 하지 않더군요.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나오유키 씨를 좋아한단 그런 얘기였겠죠. 그렇습니다. 나오유키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저는 유카를 여자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겠죠. 그런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식을 거라고 말했는데 유카는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결혼은 안 해도 좋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유카에게 그런 면이 있었는지 모른다. 대담해 보이는 가나에가 오히려 보수적일 수도 있다. 저와 유카 사이에 소위 말하는 남녀 관계는 없었습니다. 믿어요. 내가 말했다. 그럼 넥타이 핀은 유카 양이 그냥 선물로 준 것인가요? 어제 여기에 도착해서 주더군요. 자기도 같은 진주를 사용한 반지를 낄 테니까 저도 넥타이 핀을 하라면서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옥신각신하다가 괜히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 싶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유품을 받은 셈이네요. 그런데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유카 양이 기리우 씨의 유서를 훔친 것에 대해 나오유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를 찔린 것처럼 그가 순간 움찔했다. 그러고 나서 입술을 깨물더니 고민하듯이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심호흡을 하기도 했다. 부인께서는 그가 망설이듯 말을 꺼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라 할 것도 없지만 나는 잠시 주저했다.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멋대로 추측한 거니까 실은 나오유키 씨를 감싸기 위해 유카 양이 유서를 훔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심 걱정했는데 그는 의외로 태연했다. 입꼬리를 실룩거릴 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카가 저를 동반자살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하고요. 나오유키 씨도 깜짝 놀랐다. 그러나 나오유키의 뛰어난 통찰력을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나오유키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유카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이 일 때문에 경찰이 다시 내부 범행설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오유키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맞은편이 유카의 방이다. 유카는 왜 나오유키가 동반 자살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오해였지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나오유키의 말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유카가 그에게 물었다고 했다. 화재가 나기 전에 어디 갔었어요? 왜 유카는 그런 질문을 했을까? 오해를 한 계기는 뭘까? 동반자살 사건에 대해 유카와 얘기를 나눴을 때의 일을 떠올려 봤다. 유카하고는 저녁 식사 때와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차를 마실 때 얘기를 나누었다. 그때 나눈 얘기들 중에 어떤 힌트가 숨어있지는 않을까. 순간 아 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왔다. 가나에와 유카의 사소한 말다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화재가 나기 전에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은 없었느냐고 유카와 가나에게 물었다. 그 물음에 대답한 것은 다케이코였다. 그는 A-1 방에서 소리가 났다 해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요코뿐일 거라고 했다. 그러자 가나이가 이렇게 되받았다. 하지만 A-1에서만 소리가 났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나? 만약 방화범인 내부에 있었다면 범인이 자기 방을 드나드는 소리 같은 게 들렸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말에 대해 유카는 그녀답지 않는 거친 말투로 맹렬히 반격했다. 그깟 소리가 무슨 증거가 된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 유카의 주장이 이상했다. 가나이가 증거를 운운한 적이 없었다. 무슨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깟 소리가. 순간 뭔가가 송강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반 자살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유카는 나오유키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들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가나에가 이런 말도 했다. 자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방에서 굉장히 빨리 나온 거네. 내가 방에서 뛰쳐나왔을 때 언니는 이미 본관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거든. 유카는 소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깨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었고 소동이 일어난 후 나오유키에겐 넌지시 물었다. 화재가 나기 전에 어디 갔었어요? 라고. 시간이 흘렀지만 유카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젯밤 동반 자살 사건이 위장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맨 먼저 나오유키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정도의 확신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만일을 생각해서 자기 손으로 유서를 훔쳐내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유카의 추리와 달리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유카가 유서를 훔치는 걸 목격한 게 분명하다. 안 된 얘기지만 유카는 터무니없는 오해로 인해 살해당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 오해의 원인은 뭘까? 문득 짐작하는 게 있어서 가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가나에는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별건 아니고. 뭔데요? 지금 다케이코 씨가 묵고 있는 C-2 방에 동반 자살 사건이 있던 날 누가 묵었는지 알아요? 이상한 질문이지만 가나에는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다. 잠시 생각하더니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맞아요. 그날은 아무도 묵지 않았어요. 빈 방이었어요. 아무도 없었다. 예, 시동에 묵었던 사람은 유카 언니와 나유키 외삼촌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요. 대충 얼버무린 뒤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머릿속이 몽롱했다. 어젯밤 나는 나유키의 방문이 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케이코의 방에서 난 소리였다. 그래서 동반 자살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유카도 나와 똑같은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방에 묵은 사람은 없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유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가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것 말고는 유카가 나유키를 의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역시 누군가가 C-2 방을 드나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불을 지른 후 범인이 C-2 방으로 도망쳤다고 치자 왜 범인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방에 숨었을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 나는 바닥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허공에 N라고 써봤다. 유카가 남긴 메시지. 이 수수께끼도 풀어야 한다. N, S, 아라비안 숫자 4. 그 어느 것도 딱 와닿지 않았다. 그 순간 어쩌면 완성된 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글자를 쓰는 도중에 유카의 숨이 멎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W라든가 또 다른 글자는
몸을 뒤척이다 살해된 육가처럼 엎드린 자세가 되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글자를 쓰려고 했다. 순간 깜짝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전혀 다른 가능성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N도 S도 W도 아닌 다른 알파벳이 떠올랐다. 그걸 머리 글자로 가진 사람은 관계자 중 한 명밖에 없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설마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못할 것도 없다. 만약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어떨까? 몇 가지 의문이 풀릴까? 예를 들면 범행 후에 C- 방으로 도망간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까? 나는 손가락을 뻗어 이번에는 회랑정의 겨냥도를 허공에 그려보았다. C- 방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손가락이 멎은 것은 연못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래, 그렇게 된 거였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선명한 광경이 떠올랐다. 욕조의 물도 오늘 밤만은 찬 것 같다. 항상 김이 자욱한 욕실에 한기가 흘렀다. 나는 유리문을 닫았다. 회중전등으로 손목시계를 비추었다. 새벽 2시 3분 전. 12시가 되기 전에 전화를 걸었다.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새벽 2시에 여자 육당에서 만나자고. 엄청난 모험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한 도박이라 해도 할 수밖에 없었다. 야자키 경감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혼마 기꾸요 부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내 신분이 금방 탄로날 것이다. 남은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도박은 잘 될 것 같다. 현 시점에서 형사에게 감시를 당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안심하기엔 이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추리가 맞을 거라고 확신했다. 문제는 상대방이 오느냐 안 오느냐다. 나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는다. 범인이라면 분명히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1분. 그때 문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내 눈앞에서 손잡이가 돌아갔다. 그리고 문이 밖으로 천천히 열렸다. 기꾸유 부인. 상대방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틀림없는 적의 목소리다. 여기 있습니다. 문 쪽에서 상대방의 그림자가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탈의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았다. 저기 하실 말씀이라는 게... 적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상대방도 나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 그렇다면 약간이라도 경계를 늦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실은... 나는 입술을 침으로 축이면서 말했다. 범인에게 자수를 권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은 놀라는 눈치였다. 대꾸할말을 잃고 눈만 크게 뜨고 있다. 범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는 말을 계속 이었다. 그 사람도 당신의 설득이라면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나는 주저하는 척하고 다시 상대의 눈을 보며 말했다. 후지모리 요코 씨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상대는 완전히 혀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설마요. 왜 그런 생각을... 이쪽으로 와보세요. 나는 김이 잔뜩 서린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발바닥이 얼음에 닿는 것처럼 차갑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상대도 잠자코 따라왔다. 저녁 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욕조 안에 뭔가 떨어져 있죠. 나는 욕조 옆에 서서 식은 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상대도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어디요? 보세요. 저기 왼쪽 바닥. 나는 들고 있던 회준 전등으로 바닥을 비추었다. 상대는 몸을 욕조 쪽으로 더 내밀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몰래 숨겨둔 아이스피크로 상대의 등을 힘껏 찔렀다. 상대가 욱 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크게 뒤로젖혔다. 나는 아이스피크를 뺐는 뒤 상대의 등을 앞으로 밀었다. 상대가 욕조에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튀었다. 욕조에서 기어오르려고 하는 상대를 위에서 내려눌렀다. 노파답지 않은 기민한 동작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류했다. 나는 아이스피크로 두 번째 공격을 했다. 이번에는 가슴을 찔렀다. 상대가 소리를 질렀지만 밖에서 들릴 만큼 크지는 않았다. 상처 부위에서 흐른 피가 욕조에 퍼져나갔다. 왜? 피로 물든 욕조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바야시 마오가 나에게 물었다. 화재가 나기 직전 시다시 이 방에 들어간 것은 누구일까? 이치가라 집안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방에 있었을 것이다. 남는 사람은 고바야시 마오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마오는 시다시 이 방에 들어갔을까? 그건 도주 경로를 단축하기 위해서다. 마오는 A-1방에 불을 지른 뒤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복도는 길다. 도중에 누군가의 눈에 띌 수도 있다. 하지만 연못이 있기 때문에 시동까지는 복도를 지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마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면 디동과 본관을 지나야만 한다. 마오는 그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정원을 가로지르는 것이었다. 마오는 C-2 방으로 들어가 유리창을 열고 정원으로 나왔다. 그리고 연못가를 따라 뛰어간 뒤 종업원 숙소로 돌아간 게 분명하다. 화재가 있던 날 밤, 갓나이가 복도에서 마오와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마오의 목적은 C-2 방의 유리창을 잠그는 것이었다. 이런 추리를 이끌어낸 동기는 유카의 다잉 메시지였다. 애는 무슨 글자였을까? 죽은 유카와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가 그걸 깨달았다. 엎드려서 왼손으로 글자를 쓰게 되면 보통과는 반대로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편하다. 유카가 죽기 직전 쓰고 싶었던 것은 W도 아니고 N도 아니다. M이라는 글자였다. 마오의 M. 범인은 마오였다. 고바야시 마오가 나와 사토나카 지루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마오의 머리를 움켜잡고 앞뒤로 거칠게 흔들었다. 아직 죽지 않았다. 눈꺼풀이 살짝 올라갔다. 무슨 할 말 있어? 이 말을 마오가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 뿐만이 아니에요.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이로써 복수의 반이 끝났다. 고바야시 마오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 되살아났다. 나뿐만이 아니에요. 마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고바야시 마오는 공범자일 뿐이다. 내가 가장 증오해야 할 사람은 내일 죽일 것이다. 그로써 복수가 완성된다. 날이 밝자마자 날카로운 비명이 회랑종에 울려 퍼졌다. 마오의 시체를 발견한 모양이다. 나는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사람들이 복도를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들을 따라서 욕실 앞까지 가자 야자키 경감의 고함이 들렸다.
형사들의 움직임에도 살기 같은 게 감돌았다. 사건에 대해 짐작이 가시는 분, 어젯밤에 무슨 소리를 듣거나 뭔가를 목격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경감이 빠르게 내뱉었다.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해 조사 중인 현장에서 또 한 사람이 살해됐으니 경찰의 실수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기도 하겠지만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자신들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 것이리라. 젊은 형사가 야자키 경감에게 뭐라고 기속말을 했다. 경감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더욱 험악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흉기는 아이스피크, 물론 이 여관의 주방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어제 마오씨가 사용했어요. 기요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머리를 식히려고 얼음을 가지러 갔는데 그때 마오씨가 아이스피크로 얼음을 끄셨거든요. 그 뒤 고바야시 씨는 아이스피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방 테이블에 놨던 것 같아요. 그때 주방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요미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 아이스피크를 보지 못했습니까? 경감이 화난 어조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일 것이다. 나는 어젯밤 늦게 주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아이스피크를 품에 숨겨가지고 나왔다. 흉기가 될 만한 것이면 뭐든 상관없었다. 주방에 가서 지문 좀 채취해봐. 경감은 부하에게 그렇게 지시한 뒤 뒷짐을 진 채 죄수를 감시하듯 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이 제한된 사람들 중에서 범인을 추려낼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납처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봤다면 밀랍 인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다른 수사관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기울였다. 그들은 고바야시 마오의 방을 수색했을 것이다. 그것은 유서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유서가 발견되면 모든 계획은 엉망이 돼버린다. 복수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야자키 경감은 박보 장기라도 두듯이 천천히 우리를 공격해왔다. 그는 가장 먼저 흉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유카 씨를 죽인 흉기의 출처가 확인되었습니다. 부하가 보고하러 올 때마다 일기예보라도 전하는 것처럼 야자키 경감은 가벼운 말투로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목욕탕 옆에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이치가라 다카가시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등산 도구가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최근에 누군가가 만진 흔적이 있고 등산용 나이프의 케이스도 하나가 비어있더군요. 그게 흉기로 쓰인 나이프의 케이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물건들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오유키가 곧바로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입니다. 다른 종류의 등산용 라이프도 있었는데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경감이 대답했다. 고바야시 마오는 왜 그런 것을 흉기로 택했을까? 유카를 빨리 죽여야 하는데 적절한 흉기가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주방에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카가시가 사용하던 등산 도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건 옛 애인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물건들을 순질해온 사람이 마오 본인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녹이 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고바야시 마오 또한 가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바심이 났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잡히고 말 것이다. 야자키 경감이 진상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복수를 감행할 수도 없다. 그럴 경우 많은 경관들에게 금세 포위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형사 한 명이 걸어왔다. 무슨 서류를 손에 들고 있다. 그가 일끝 우리를 쳐다보았다. 여기까지다. 라고 나는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여기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다른 젊은 형사가 즉각 내 옆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될까요? 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젊은 형사가 야자키 경감을 보았다. 제가 이 서류를 읽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야자키가 말했다. 하지만 화장실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오유키가 나 대신 나서 주었다. 우리는 재수가 아닙니다. 야자키 경감은 부하가 가져온 서류를 손에 들고 아주 잠깐 동안 생각하다 이내 허락했다. 로비를 나왔다. 화장실은 주방 옆에 있었다. 같이 따라온 형사를 남겨두고 먼저 용변을 보았다. 그리고 세면대 거울을 보며 얼굴을 손봤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노빠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화장실을 나와 형사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다. 형사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다. 약을 먹어야 해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빨리 드십시오. 형사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주방으로 들어가 컵에 물을 담았다. 형사는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진통제를 가져오길 잘했다. 먼저 약을 먹었다. 그러면서 찬장 한쪽을 곁눈질했다. 바뀌지 않았다면 그 찬장에는 타이머 스위치가 있을 것이다. 요즘 나오는 가전제품에는 대부분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빨리 하고 나오세요. 형사가 얼굴을 내밀고 한마디 던졌다. 주방을 나온 나는 문을 꼭 닫았다. 얼굴색이 변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미숙한 형사는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로비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이 아까와 똑같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 야자키 경감은 조금 전 젊은 형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어서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나는 원래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가 이상한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름이 아니고 경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머리카락 분석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요? 또 그 머리카락 얘긴가요? 유코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또 머리카락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고바야시 마오씨가 살해된 목욕탕에서 채취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전부 여성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고바야시 씨, 유카 씨의 것을 제외하고 세 종류가 나왔는데 그 머리카락들의 주인이 누군지도 밝혀졌습니다. 가나에 씨, 후지모리 요코 씨, 이치가라 기요미 씨, 이렇게 3명입니다. 어떻게 제 머리카락이라는 걸 알죠? 제 머리카락을 조사한 적이 없을 텐데요. 요코가 따지듯이 물었다. 실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각자의 방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어떻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듯 요코가 가나이와 함께 경감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경감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던졌다. 목욕탕 주변, 유카 씨의 방 주변,
모두가 식사를 했던 방에서도 머리카락을 채취했는데 그 결과 그러곤 등을 꼿꼿이 펴고 선언하듯이 말했다. 어제 유카 씨의 방에서 나온 수수께끼의 머리카락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 얘기에 예? 하고 거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럼 역시 외부인이 침입한 거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간 안을 돌아다닌 거라고요. 나오유키가 약간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렇게 단정하는 건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야자키는 일부러 느릿한 어조로 말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했던 방에서도 발견되었으니까요.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각오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곁눈질로 시계를 보았다. 12시 5분 전. 식사를 한 방이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소주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침입자가 그 방에도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여러분 중에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우리 중에 있다고요? 그렇게 말한 다케이코가 이내 깜짝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가나에, 소스케, 요코도 차례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오유키만 경감을 쳐다보고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꼬유 부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백발입니다. 발견한 머리카락은 검은색이고 게다가 젊은 여성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실은 조사를 계속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감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즉, 누군가의 머리카락만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주인을 알 수 있는 백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빙 둘러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혼마 씨입니다. 그게 뭐요? 우연 아니겠습니까? 나오유키가 끈질기게 맞섰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앞으로 3분. 지금이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튼 노인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겠지만 호마 씨는 오모텐센케와 우라센케를 잘못 설명하는 아주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의문점을 말씀드리죠. 실은 제 어머니도 마에바시 출신인데 혼마 씨의 말투에는 마에바시의 독특한 사투리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외면하는 척하며 시계를 쳐다보았다. 맞춰놓은 시각이 다가왔다. 혼마 씨? 아니, 당신. 야자키 경감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의 정체는 뭐죠? 내가 계속 뒷걸음질 치자 뒤에 있던 형사 한 명이 내 팔을 붙잡았다. 야자키 경감이 명령했다. 가발 벗겨. 또 다른 형사가 내 머리로 팔을 뻗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내 몸이 허공에 붕 떴다. 정신을 차리자 주위가 온통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내 몸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작전은 멋지게 성공했다. 주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 가지 장치를 해놓았다. 타이머 스위치를 이용해 시간이 되면 누전이 되도록 맞춰놓은 다음 가스밸브를 열어놓은 것이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나더니 벽이 무너졌다. 그 맞은편에서 화염 덩어리가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화염 속을 걸어갔다.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 복도 중간쯤 왔을 때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는 그게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다. 너무 기뻤다.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찾고 있었던 거야? 내가 물었다. 상대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를 죽이려고? 내 말이 맞지? 그래. 불길 속에서 지로가 대답했다. 몇 초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보고 싶었어, 지로. 그렇게 말하고 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로가 아니지. 당신의 진짜 이름은 히로미. 아지사와 히로미가 본명이겠지. 그리고 당신의 본명은 기리우 에리코. 히로미는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야 겨우 알아차렸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그렇게 변장을 했으니 나나되니까 알아본 거라고. 나는 가발을 벗었다. 당신이 날 알아볼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하지만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야. 복수하러 말인가? 그래.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내 손을 잡고 복도를 뛰어갔다. 아, 이 손이다. 틀림없이 지로의 손이다. 지로는 진짜 사토나카 지로가 아니었다.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사칭한 가짜가 내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짜는 나를 이용해서 자신이 진짜가 되도록 이를 꾸몄다. 그리고 끝으로 진짜 사토나카 지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내가 정말로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지사와 히로미였다. 그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공범자의 해명 따윈 포기하고 그만이라도 죽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만큼 나는 그를 증오했다. 그는 나의 지로를 죽였다. 내 마음속에 살고 있던 지로를 무참하게 지워버렸다. A-1 방에 도착하자 그가 나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나와 지로는 처지가 흡사했어. 버려진 시기와 장소도 비슷했고 고아원에서 같은 방을 썼지. 당신이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은 편지를 보낸 것도 무리는 아니야. 만약 내 자신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면 지루처럼 당신을 만나러 갔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의 편지를 받기 얼마 전에 내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거든. 하지만 당신은 찾아왔어. 사토나카 지로라는 이름을 사칭하고. 내 말에 그가 싱긋 웃었다. 지로는 그때 자전거로 일본 전역을 여행하고 있었어. 난 그 녀석한테 부재중 전화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그런데 당신 편지가 녀석한테도 온 걸 보자 흥미가 생기더군. 처음에는 정말 심심풀이로 그랬어. 장난삼아 그 녀석 행세를 하고 당신을 만나러 갔던 거야.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지로라는 걸 알았지.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든 지로인 척하는 거였어.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당신을 속일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군. 바로 그때 당신이 지로 아버지 이름을 알려줬지. 이치가라 다카아키라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 이치가라 집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런 결단을 내린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 고바야시 마오, 이곳 지배인이 내 앞에 나타났거든. 어떻게 마오 씨가? 오랫동안 애인으로만 만족했던 마오가 결국 막판에 다카키 씨를 배반한 건가? 계속 사토나카지로 행세를 할 작정은 아니었겠지? 다카키 씨의 아들은 아지사와 히로미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려 했던 거 아니야? 히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야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일이지.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사토나카 지로라는 이름을 아지사와 히로미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진짜 사토나카 지로를 죽인다. 한 사람 더 있어. 히로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진짜 출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진짜 출생? 그렇다면 그날 밤 사토나카 지로가 차로 친 노인이? 내 할아버지야.
그는 태연한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지. 나는 지로에게 연락해서 이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지로는 여기까지 자전거로 왔고 난 6개 차를 타고 왔지. 물론 그 전에 내 할아버지란 사람을 쥐어 죽였고 그리고 지로를 죽였군.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내 목을 졸랐군. 그 뒤에 사토나카 지로의 시체를 내 방에 옮겨놓고 도망갔겠지. 뒷마무리는 고바야시 마오의 몫이었을 테고 문단속을 한 뒤 방에 불을 지른다. 그로써 방해자가 모두 없어졌겠군. 괜찮은 작전이었어. 일석이조가 뭐야? 일석삼조, 사조였지. 그러고 나서 당신은 어디 있었지? 내 집에. 다카키 씨가 당신 방에서 아들과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면 나를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다카키 씨가 당신을 찾아왔어? 혼자서 직접 아파트를 찾아왔더군.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런저런 얘기, 고아원 얘기 같은. 다카카 씨의 심정을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졌다.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아들을 죽인 범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한테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걸 알고 나를 후루키 변호사에게 부탁하더군. 아무래도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느꼈던 모양이야. 다카카 씨가 죽었을 땐 기뻤겠군.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 그 정도의 행운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번 유언장 공개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는데 이곳에 와서 유카를 죽였다는 고바야시 마오의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미칠 것 같더군. 자칫하면 계획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오가 유카에게서 뺏은 유서를 어딘가에 숨겨놨거든. 아마도 마오는 히로미를 협박하기 위해 유서를 숨겼을 것이다. 가나에가 예쁘다고까지 표현했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그가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을 볼 때마다 항상 목을 조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항상? 당신을 안을 때 야망을 위해 꾹 참고 당신을 안았지만 솔직히 끔찍하게 싫었거든. 이대로 목을 조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침대 속에서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에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을 품고 있던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지로는 죽었다. 나의 지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히로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다음 순간 내 쪽으로 몸을 가져왔다. 그가 찌른 곳은 내 오른쪽 가슴이었다. 묵직한 충격,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왼손으로 휴대용 술병이 들어있는 것을 나와 그의 몸에 뿌렸다. 강한 가솔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히로미의 얼굴이 공포에 질렸다. 뭐 하는 거야? 같이 죽어. 나는 두 팔로 힘껏 히로미의 몸을 껴안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그러나 나는 두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죽지 않았으니까. 지로가 고함을 쳤다. 울부짖듯이 소리를 질렀다. 아, 가만히 있어요. 지로, 나의 지로. 의식이 멀어져 갔다. 불길이 바로 옆까지 번져왔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순간 눈앞이 붉어지더니 하얀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히가시노 게이코의 회랑정 살인사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던 90년대 일본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쁜 여성만이 인정받는 사회와 유산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씁쓸함과 연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괴물 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윤곽을
그 음영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설을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이 시대의 자본주의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매력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는 매력을 한 번 더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엔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